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년 문화 시간,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이고요. 7주차 상강, 상반기 학습 정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목차를 통해서 학습 정리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우리 이제 보강 수업으로 어, 이제 했는데요. 사회문화 이론, 어, 1주차 2강, 3강까지 사회문화 이론, 기능론, 갈등론, 교환 이론에 대해서 학습했던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고 5주차 1강, 2강에서 학습했던 대중문화에 관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본 관점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시적인 측면에서, 거시적인 측면은 이제 크게 보는 거죠. 뭐 사회 구조라든지 사회 제도, 이제 사회 전체를 봄으로써 사회 문화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기능론, 갈등론이고, 자, 이번 시간에 기능론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자, 미시적인 관점은 뭐 사회 구조라든지 사회 전체 제도를 보는 게 아니고 개인의 상호작용과 주관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 이론이 있습니다. 자, 구조 기능론 소개입니다. 구조 기능론은 이제 드립겜이나 꽁투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1960년대까지 사회학계를 지배했던 이론입니다. 자, 전제가 있습니다. 사회와 유기체 간에는 많은 부분이 유사점이 있다는 거. 자, 생명체, 생물체, 유기체처럼 사회도 이제 유기체처럼 돌아가는 게 이제 사회의 유기체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는 얼마나 각각의 기능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유지가 되고 기능이 수행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사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자, 유기체가 각각의 기능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학습했던 내용 좀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기능론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인간이 인간도 유기체죠. 머리, 팔, 다리, 장기로 각각 기관으로 구성돼서 이 기능들이 잘 원활하게 수행되듯 우리 이제 사회도 하부 체계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복지, 국방, 외교 등 다양한 하위 체계들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그래야만이 그게 안정된 사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조 기능론에서는 사회 전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며 하부 체계들이 기능이 잘 수행되면 사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그 유지되는 것을 항상성이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신체도 항상성이 유지되지만 우리 사회라는 이런 하위 체계들도 항상성이 유지돼야만이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족 예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조 기능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가족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양육, 사회화, 경제, 주거, 재생산, 애정, 휴식 기능이 있는데 자, 이런 기능들이 잘 수행됐을 때 그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가족 체계에서 이러한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접근과 또 이제 구성원들을 하나하나를 체계로 봤을 때 아버지, 어머니, 이제 자녀를 하나로 체계로 봤을 때 이 아버지는 아버지로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자녀는 자녀로의 역할이 기능이잖아요. 그 기능을 잘 수행했을 때 건강한 가족이고 그 가족은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뭐 이게 가족이든 사회든 구성원이 재생산의 기능이나 여기서 뭐 가정에서 재생산이면은 뭐 임신, 출산 이런 것들이죠. 어, 기능이나 각 위치에 맞는 기능들을 이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가 불안정한 모습이 되어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자, 재생산 기능, 뭐 다양한 재생산 기능이 있겠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구성원들 사회 구성원 기능을 잘 해야 되고, 또 위치에 맞는 기능, 뭐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기능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수행이 안 됐을 경우 사회 문제,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사회 문제라 그렇게 얘기하고, 가족으로 봤을 때는 가족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구조 기능론 평가 비판점입니다. 기능 중심으로 모든 분야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양한 사회를 바라보는 것에 매우 한계점이 있다. 뭐 사회라는 것은 기능과 역할만 다 하면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죠. 사회는 이제 계급도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의 계급, 또 신분적인 계급, 이런 이제 계급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 계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능 중심으로 사회 문화를 현상을 이제 100%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사회 질서 및 존속 안정화와 통합이 매우 강조됨으로써 지나친 보수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그죠? 뭐 사회 변혁을 싫어합니다. 확 엎으는 걸 싫어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잘 지키고 기존의 어떤 기능들을 잘 역할들을 잘 하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가는 거는 이제 기득권층에는 아주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 변혁을 싫어하기 때문에 보수성이 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회 문제나 범죄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기능이 잘 작동이 되어도 다른 범죄나 사회적인 일탈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100%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구조 기능론입니다. 자, 구조 기능론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이제 구조 기능론 시각에서 보면은 청소년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사회가 전체가 존속이 되고 안정되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청소년들은 청소년 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언제 나갈 방향은 어디까지나 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기능론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기능론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기득권층을 위한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그냥 어른들이 해준 대로 쫓아와 따라와. 자, 그래서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를 우리가 만들어 줄게. 이제 그런 것이고 그거에 반하면은 그냥 비행 문화라고 유머한 문화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사회 질서와 현 질서에 대해서 문제를 당당하게 제기하고 자신의 자유와 개성을 마음껏 펼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문화, 저항문화 성격을 나타내는데 역시 기능론자들 입장에서 사회 기득권층 입장에서 보면은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소리치는 게 그게 반문화고 저항문화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1인 시위라든 촛불 집회, 코스프레이 등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정치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은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이제 불안정한 구조로 보는 건데요. 자, 불안정한 이유가 이제 계급 간의 갈등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전제를 보면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사회는 뭐 자본이라든지 권위라든지 권력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희소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 이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갈등으로 갈등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이제 갈등론입니다. 자, 유선자 지배 계급을 가진 자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 무선자 피지배 계급을 이제 못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억압 착취하는데 사회 갈등이 이제 발생을 하고, 사회 운동을 통해서 현재 사회를 변동시키는 이제 급격한 이제 사회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갈등론입니다. 사회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갈등론의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제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자, 따라서 이익을 대립으로 인해서 사회 내부에서 필연적으로 집단 간, 지배계급과 피지배의 갈등이 발생된다 보고 있습니다. 자,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평등 상태의 파괴와 사회의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갈등을 통해 가지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제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갈등론의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갈등론 적용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소 자원을 둘러싸고 기업의 사용자와 또 근로자, 노동자가 갈등할 수 있고 부유층과 빈곤층이 갈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권력이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좋은 거지만은 자연을 타인을 잘못 통제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폭력이 되는 거죠. 자, 교사가 권력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통제하는 행위, 교사 집단이 학생 집단에게 통제하는 행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뭐 공무원이라든지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민중 시민에 대한 행포를 통해 가지고 타인에게 이제 권력을 남용하는 갑질을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교사 집단이 이제 학교에서 보면 교사 집단은 이제 지배 계급이 되고 학생은 이제 피지배 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론 구조로 보면은 학교라는 것은 굉장히 교사가 권력을 가지고 학생을 통제하는 그런 구조로 해석이 되죠. 갈등론 평가 비판점이다. 이제 사회의 각 부분 간의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단순화하고 있다. 매우 복잡한 사회를 지배계급, 피지계급, 가진 자, 못 가진 자 계급으로 이렇게 단순해서 보고 있다는 게 이제 비판점이고요. 사회라는 것은 이제 서로 의존하고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이런 것 통해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갈하고 있죠. 무조건 지배계와 피지배계의 갈등, 이 갈등이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통해 가지고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보는 게 갈등론적 시각이죠.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들은 자본주의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만으로는 해석이 어렵죠. 이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희소 자원을 놓고 서로 권력을 차지하고 권위를 차지하고 자본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서 사회가 안정이 된다? 그래야만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진다? 그건 아니죠. 다른 사회 문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풍요롭고 편리해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갈등론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 갈등론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가 피지배 계층에만 해당되는 수동적 존재들의 문화가 아니라 지배 계층에 해당되는 주체적인 문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뉴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이 미디어의 어떤 생산자와 소비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계급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지배계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예시를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를 제가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들었었죠. 자, 청소년 문화를 이제 갈등론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더 학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 갈등론 시각에 보면은 청소년이 이제 피지배 계층인데, 비록 피지배 계층이지만은 사회 불평등이나 문제에 대해서 지배 계층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기를 들고 항거하는 것이 청소년 문화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는 거. 그 예를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가, 3.1 독립운동가 강주 학생운동에서 찾았고요. 자, 갈등론적 시각에서 청소년 문화의 접근은
사회의 변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비록 피지배 계층이지만은 지배 계층에 대해서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저항하고 반기를 들므로써 사회 문제와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는 게 갈등론 쪽 시각에서 본 청소년 문화였습니다. 교환론 학습 정리합니다. 자, 인간은 언제나 타인과 거래해서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적 거래로 유발되는 사회적 거래라는 것은 이제 교환이라 그랬습니다. 교환으로 유래되는 교환으로 유발되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전제는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 여기 자, A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이제 비용을 지불합니다. 시간과 노력, 물질적인 거, 비물질적인 거, 이제 B라는 남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B라는 남자는 그 받은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물질적인 거든 비물질적인 걸 이제 보상, 이익을 제공합니다. 자, 이래서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교환을 하기 때문에 교환이라는 이론이라 하고 거기에서 교환을 한다는 그 자체가 거래이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은 호혜성의 원칙에 의해서 즉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혜택이 오는 그런 쪽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 서로 이제 도움을 받는 쪽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거래를 할 때 거래의 매개체가 되는 것은 자원이 됩니다. 자, 거래란 말은 다시 말하면 교환이 되는 거죠. 그 거래 외에 수단이 되는 게 자원인데 자원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서비스라든지 물품, 금전, 정보, 애정 등 다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상대방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이런 것들이 다 자원에 해당이 되겠죠. 자, 교환론의 기본 과정입니다. 인간은 매우 합리적인 존재라는 거.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택을 하면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이다. 내가 뭐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보상이 낮을 것 같으면 거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면은 A라는 여자가 한국어를 잘 B라는 남자에게 알려주면은 B라는 남자는 이제 보상을 해주고서 수강료를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음식을 대접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자, 이제 보상이라는 것은 이제 비용을 제공해서 시간과 노력을 비용을 제공했을 때 상대방은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보상이 있으면은 이제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자원을 제공하고 그렇지만은 보상이 없으면은 이제 행위라는 게 거래죠. 거래 행위를 자제하거나 이제 중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보상이 있으면 행위를 지속하고 보상이 없으면은 행위를 자제하거나 아예 중단해 버린다고 교환론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론의 적용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 예를 들어서 교환론은 청소년 자체와 그들의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환론을 통해서 보면은 청소년들은 타인과 빈번하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즉 거래를 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교환론적 시각으로 본다면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가 가진 에, 자원 자원은 물질적인 거, 비물질적인 거, 이 자원을 합리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청소년 자녀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제 교환론의 적용 예시를 이제 좀 설명드렸는데요. 기능론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야, 니는, 땡땡이 니는 역할과 기능만 잘 수행하면 돼. 니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집에서는 부모님 말 순종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능론적 시각이고, 그래야만 그 가정이 안정이 되고 균형이 잡히고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환론 쪽의 시각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이제 주고받는 기부 혜택이 이루어지는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부모는 물질적인 부분에 이제 풍족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이제 지원을 해주면은 청소년들은 그거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 자, 사랑을 표하고 또 청소년들이 뭐 학업 성적이 좋다거나 사회적으로 다른 것들을 성취했을 때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경제적인 보상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심리적인 정서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게 교환론 쪽 시각에서 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환론의 평가입니다. 비판점인데요. 인간이 정말 합리적인 존재인가? 합리성을 바탕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는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론은 합리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지만은 우리는 비합리적으로 사고와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뭐 즉흥적으로 닥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환론에 이제 교환론에서 말하는 인간은 늘 합리적인 존재라는 게 약간 이제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이제 교환론의 비판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꼭 보상만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비용을 지불할 때 뭐 이타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이제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우리가 꼭 보상과 이익을 바라지 않고 얼마든지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론에서는 100%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환론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 청소년을 교환론 시각으로 본다면은 매우 합리적인 거죠. 성인 못지않는 이제 자원을 소유하고 있죠. 성인이 물질적인 자원을 만약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청소년들은 비물질적인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청소년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자원을 획득함으로써 자연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존재로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론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청소년 문화는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극대화하며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장으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청소년 너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해주니까 얼마 이제 교환론 쪽의 시각에서 보면은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평등한 존재로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청소년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론은 네 역할만 잘 수행해라. 계급론적인 갈등론에서는 청소년은
모가진자 집다 피지계 계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체성을 발휘를 못하지만은 교환론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들은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합니다. 대중문화의 개념과 의미입니다. 대중문화를 매스컬처로 정의하느냐 파퓰러 컬처로 정의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지겠죠. 매스컬처에서는 대중을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비합리적이고 열등한 집단이라고 폄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파퓰러 컬처 입장에서 보면은 다수에 의해 일반적으로 동의되면서 인기가 있는 문화라는 뜻으로 대중문화의 민주적인 성격, 이제 문화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구나 공유하고 누구나 향유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이제 파퓰러 컬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 의미에서 대중문화 개념은 파퓰러 컬처로서의 대중문화, 즉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며 소비되고 향유되는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중문화의 개념과 의미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 출현과 함께 형성된 대중문화는 민주주의와 상업주의 발전에 따라 성장했다는 것. 대중문화는 고급 문화와 대비되어 사용되며 고급 문화가 사회 상류층의 기반으로 하여 지적이며 세련되고 뭐 고상한 형식의 내용을 가진 예술적 문화라면은 대중문화는 대중사회를 바탕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소비되는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대중문화란 대중사회에서 생성되는 독특한 문화이고 대중매체에 의해 전파되는 문화, 즉 대중매체를 매개로 한다는 것, 대중에 의해서 향유되는 문화이고 대중화 현상을 낳는 문화라고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중화 현상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누구나 즐기는 그런 걸 대중화 현상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대중문화 형성 배경 및 확산 과정, 대중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또한 이제 의무 교육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대중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나도 좀 고상하고 세련되고 교양이 있는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 그런 이제 욕구가 생기겠죠. 자, 그런 욕구를 대중매체 발달로 인해서 그런 욕구를 활발하게 충족을 시켜줄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이제 대중문화를 정리하자면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인 대중이 공유하면서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중문화의 특성입니다. 대량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중매체는 대중을 위한 문화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며 공급하여 소비시키는 문화산업이라는 거. 자, 획일성. 자,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이윤을 목적으로 획일적인 상품을 대중들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획일성이 이제 또 대중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이고요. 자, 획일성과 대량성은 그 영향력이 크며 고급 문화를 보편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태폐적이고 향락적인 적은 문화를 확산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중문화는 획일성과 대량성과 더불어서 이제 상업적이라는 것, 대중매체는 대부분 기업에 의해 운영되며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 자, 대중문화는 이데올로기적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반영이 되고 또 하나의 축으로는 봤을 때는 이제 지배 권력의 이제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는 것. 과거 역사적으로도 3S 정책, 스크린, 섹스,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대중들을 우민화했던 우민화 정책이 이제 지배 권력의 이데올기를 반영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대중문화는 이제 핵일화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 이유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같은 이제 대중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제 매개체들이 다양하게 발달로 인해서 핵인화가 이제 특성이면서도 점점 다양해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게 대중문화의 또 하나의 특성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중문화의 기능입니다. 대중문화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은 대중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주고 또 전체적으로 고급 문화를 우리 대중 속에 이제 보급을 함으로써 이제 평균적인 문화 수준이 향상됐고 그리고 다양한 대중 문화를 접함으로써 이제 시민 의식도 높아지고 또 문화 민주주의 누구나 향유하고 즐기고 공유하고 컨텐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했다는 거 이제 대중문화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고 이런 대중기능은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있습니다. 자, 문화의 상업화와 핵일화를 조장하고 지나친 상업성의 축으로 대중문화가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대중 조작 수단으로 말 자체도 약간 섬찟하죠. 대중을 조작하고 대중을 아주 바보를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대중문화를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대중문화의 기능, 순기능, 역기능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총선을 지도할 때 이제 이런 순기능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역기능을 개선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대중사회가 출현을 합니다. 자, 대중사회 출현은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이제 대중매체들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 대중매체를 매개로 해서 이제 대중문화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대중문화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대중매체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학습했었는데요.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매스메디어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대중매체는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불특정 사회 구성원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매체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지칭한다. 자, 이게 매스는 이제 사회를 구성하는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고요. 자, 미디어는 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를 이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매스 미디어 그러면은 우리말로 이제 대중매체라고 번역이 되고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매체로서 이제 대중매체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중매체는 크게 레거시 미디어하고 누 미디어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레거시 미디어 웹 기반으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견저, 누 미디어죠. 이 새로운 미디어를 견줘서 이제 전통 미디어를 레거시 미디어라고 합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현재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과거에 출시되었거나 개발이 오래된 대중매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레거시 미디어의 대표적인 인쇄 매체, 인쇄는 활자로 찍어 나온 매체로서 인쇄술의 발달로 대량 생산되어 나온 책이나 신문, 잡지, 팸플렛 등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인쇄 매체는 영상 매체와 컴퓨터의 발달로 역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나 소멸되지 않고 인쇄 매체로 장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죠. 자, 레거시 미디어 음성 매체로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라디오를 들 수 있는데요. 자, 라디오는 대중스타와 대중문화 탄생을 동시에 알린 전조였으며 최초로 대중스타를 대중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되었던 미디어가 이제 라디오입니다. 자, 영상 매체. 자, 영상을 통해 보여지는 매체죠. 이제 영상 매체 중 영화와 텔레비전 등은 대중매체의 발달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미디어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전자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정보 교환과 통신 수단으로서 대중매체를 지배하는 미디어를 뜻합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전달 매체로서 기존 대중매체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매체를 말하고 있죠. 자, 누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사회 문화 현상을 살펴보면은 매체들이 소형화됐고 디지털화된다. 네트워크화가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를 통해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매우 작은 공간에 대량으로 저장하고 복사, 편집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컴퓨터를 매개로 쌍방형,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이 급속대로 확대해 나가 있고, 자, 이러한 사회 변화로 인해 기존 세대와 성장 세대, 젊은 세대 간의 문화의 향유 방식, 나아가 삶의 양식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대가 누 미디어에 대한 뭐 새로운 학습을 한다든지 그 기존 미디어에 대해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열심히 학습을 함으로 해서 문화의 격차 등을 좁혀 나갈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체의 기능으로서 경제적인 기능과 문화 이데올로기적 기능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드렸었습니다. 경제적인 기능은 당연히 매체 산업의 이윤 획득과 자본 축적, 자본의 확대와 재생산, 또 매체 관련 다양한 산업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기능으로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는 방면에 그 지배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면 그에 대항하는 대항 이데올로기도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는 거. 자, 이게 지배 이데올로기 확산되고 대항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이런 것들은 다 공론의 장을 역할을 이제 미디어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매스 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론의 장도 제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매체의 기능 두 가지로 경제적인 기능과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대중매체의 특징,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매체들 간에, 이제 대중매체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인쇄 매체하고 전자 매체가 결합해서 뭐 전자책이 나왔듯이 대중 매체 간에 이제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자, 셋째, 정보 전달 및 공유 방식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일방향 의사소통이었다면 이제는 쌍방향, 대형 의사소통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중매체를 매개로 한 청소년과 대중문화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우리 청소년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적응력, 흡수력, 응용력이 다른 기성세대에 비해서 매우 빨라서 대중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죠. 청소년들의 대중문화 수용 현상을 사회적 관점에 따라 무비판적 수용이나 모방으로 보는 양상이 있고, 또 문화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문화를 수용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 학습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 이제 7주차 상강제였는데요. 상반기 학습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사회문화 이론 가운데서 기능론, 갈등론, 교환 이론에 대해서 학습
정리해 드렸고, 또한 대중문화와 관련해서 대중매체 관련해서도 학습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별도 퀴즈는 나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